중간 정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죽음과 삶은 스스로 체험할 때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신비의 영역에 속한다. 우선 죽음을 시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죽음의 과정으로서의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보았고, 죽음 이후로서의 사후세계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임사체험을 인정하거나 비판하는 견해는 물질과 영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임사체험이 하나의 영적 경험이라는 견해는 신체와는 독립된 정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물심 이원론을 기반으로 한다. 반대로 임사체험을 단지 뇌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설명하고자 하는 견해는 물질로부터 독립된 정신을 인정하지 않는 물심 일원론으로 기반한다. 다음으로 죽음 이후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죽음 이후 가능한 상황은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단절, 지속, 반복, 동일한 반복으로 정리된다. 죽음 이후가 완벽한 끝이라는 단절에 대한 견해는 과학적으로 유물론적인 사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죽음 이후에 지속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나 이슬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삶과 죽음이 반복될 것이라는 윤회의 관점은 힌두교나 불교에서 발견된다. 또한 유불론적 관점에서도 윤회가 가능함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친숙한 견해들 이외에 죽음 이후 지금의 삶과 정확히 동일한 삶이 반복될 것이라는 니체의 영혼 회귀도 살펴보았다. 죽음에 대한 논의가 한 다음 우리는 삶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삶은 통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에서 논할 수 있다. 우선 통시적 관점에서 삶의 신비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경험하는 사건들의 의미가 죽음이라는 끝으로부터 규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공시적 관점에서 삶의 신비는 살아있음에 대한 것이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이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식이라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 단어를 조금 더 정교화했다. 결론은 이식이 내적 세계를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나는 나의 내적 세계에 산다. 나는 세계의 가운데에 앉아 감각과 관념의 재료들로 나의 내적 세계를 견고하게 건설해 나간다. 살아있음의 신비는 내가 나의 내적 세계로서의 이식을 가지고 있다는 신비이다. 이식.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짜인가? 이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칸트의 관념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관념론에 따르면 세계는 두 영역으로 나뉜다. 현상과 물 자체가 그것이다. 현상이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계를 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현상 세계와 다른 사람의 현상 세계가 동일한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이 나의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타인의 시점을 중심으로 나는 다르게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말의 의미는 주관적 이념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공간과 물리적 실체를 다르게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X씨와 생명인 Y씨 상황을 비교해보자. X씨는 Y씨에게 빨간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적생명이라는 말을 듣고 Y씨를 놀리기로 했다. 그래서 빨간색 펜을 들려 Y씨에게 내밀며 이게 보이냐고 물었다. Y씨는 당연히 보인다고 했다. X씨는 조금 당황했지만 형태가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무슨 색깔로 보이냐고 물어봤다. Y씨는 무덤덤하게 그 말이라고 하느냐면서 당연히 빨간색이라고 대답했다. X씨는 멋쩍어졌다. Y씨는 적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빨간색을 구분했을까? 그것은 Y씨가 X씨와는 다른 색깔로 펜을 보고 있을 테지만 어릴 때부터 그 특정 색깔을 사람들이 빨간색이라고 부르니 당연히 그 특정 색이 빨간색이라고 평생 생각하고 살았을 것이라는 때문이다. Y씨 세계는 독특할 것이다. 인간은 세 가지 색인 녹청을 감지하고 이들이 섞인 다채로운 색상의 세계를 인식하는데 빨간색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빨간색만 골라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빨간색이 제외된 그 무엇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Y씨는 세상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일까? X씨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대화를 하고 있는 X씨와 Y씨 옆에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는 Z씨가 있었다. X, Y, Z씨 모두 모르고 있지만 사실 Z씨는 적녹청을 모두 정상으로 감지할 수 있는데 적색은 녹색에 가깝게 인식하고 녹색은 청색에 가깝게 인식하고 청색은 자주색에 가깝게 인식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 Z씨에게는 모든 색깔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까닭에 생맹, 색약 시험도 문제없이 통과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을 것이다. Z씨 스스로도 자신이 무엇인가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음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Z씨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X씨와는 무척 다를 것이다. 하늘은 보라색에 더 가깝고 나뭇잎은 청색에 가깝고 태양은 녹색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 명 중에서 실제로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X씨인가? 그렇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X씨가 세계를 가장 정확히 본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색깔은 세계의 실제 속성이 아니다. 실제 세계는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색깔은 인간이 물질 세계를 해석한 결과물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의 관점에서 세계의 실체를 바라보는 상상을 해보자. 신은 색깔이 어떻게 보일까? 실제 세계에서 색깔이란 단지 광원에서 쏟아져 나온 광입자들이 물체에 충돌하여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튕겨져 나가는 운동 상태일 것이다. 신은 색깔이 아니라 입자들의 반사와 흡수를 볼 것이다. 신과 달리 인간은 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해석한다. 물체에서 튕겨져 나온 광입자 중에 일부는 인간의 눈으로 들어와 망막을 자극하고 망막은 자극된 내용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시신경을 따라 뇌의 모스 부호처럼 전달한다. 전기 신호를 받은 뇌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 신호를 해석해서 우리 머릿속의 모니터에 이미지로 드러낸다. 이때 뇌는 거기에 임의적으로 색깔을 입히고 세계를 구성한다. X, Y, Z씨가 보는 것은 실제 세계가 아니다. 실제 세계는 광자와 전자들의 혼란스러운 충돌과 소용돌이로 가득할 뿐이다. 광자는 빛나지 않는다. X, Y, Z씨가 보는 빛나는 색깔의 세계는 자신이 머릿속에 있는 모니터다. 뇌가 해석한 세계를 보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당신이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정말로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머릿속의 세계다. 지금 보이는 당신이 팔이나 손에 놓인 책이나 건너편의 사람들이나 그것은 당신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머릿속에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진짜 외부에 있는 것은 없다. 외부 세계는 없다. 우리는 내 머릿속에 산다. 칸트는 그래서 세계를 현명하게 둘로 구분한다. 내 눈앞의 세계는 진짜 세계가 아니라 내가 구성해낸 주관적인 세계로서의 현상 세계다. 반면 내가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실제 세계, 전자와 광자가 회오리칠 것으로 예상되는 빛이나 색깔은 없고 단지 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진짜 세계를 칸트는 물자체라고 불렀다. 칸트에 따르면 나는 현상 세계에 살고 물자체는 결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생각은 칸트가 처음 한 것은 아니다. 이 세계가 주관적 환영이 세계일 뿐 진짜 세계를 직접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진리는 이미 3000년도 더 전에 베다와 우파니샤드에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사람들은 눈앞의 세계가 환영이 아니라 진짜 세계라고 믿는 경향이 강한데 베다에서는 이렇게 눈앞의 환영이 실제라고 믿는 착각을 마야라고 불러 이를 경계하게 했다. 즉 눈앞의 사과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오해와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롭게 알려준 것이다. 8세기 파드마 삼바바가 남긴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마음이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질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으나 베다에서 불교로 이어지는 연계성을 고려할 때 이 말은 눈앞의 물질 세계가 실제로는 정신이 만들어낸 환영이 세계였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래전 스토승들은 이 오래된 지혜를 알고 있던 것 같다. 그들이 말했던 깨달음은 눈앞의 실제가 사실은 허상임을, 내 주관이 내적 세계임을 깨닫는 것이었다. 서구에서는 칸트 이후에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주관적 세계로서의 현상에서부터 학문적 연구를 시작하려는 현상학이 탄생했으며 현상학으로부터 존재하는 의미를 파악하려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발전했다.
만약 눈앞의 세계가 나이되면 세계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동안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던 동양이 오래된 지혜들과 서양이 현대 철학에 조금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꼭 학문적 탐구가 아니더라도 나의 존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얻을 것이다. 정리해보자. 우리는 살아있음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식은 내적 세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내적 세계는 현상 세계를 말한다. 문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펼쳐져 있는 눈앞의 현상 세계가 실제로는 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 외부로 나가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 짜증나는 김부장, 카드 고지서, 핸드폰, 사회와 국가 모두 내 머릿속에 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자폐아들인지도 모른다.